내 아들 잡아먹은 년을 내가 왜 보느냐? 아버님, 당신이 미워하셔도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치워라. 네가 주는 건 물 한 모금도 마시기 싫다.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죠. 제발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아버님. 그동안 보내주신 약값 덕분에 어르신이 버티셨어요. 며느리였으면 진작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 며느리 수진아,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다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3년 동안 시아버지의 모욕과 미움을 견디며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밝혀진 놀라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매달 보낸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정말 며느리를 미워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아들 잡아먹고 무슨 염치로 여기를 오느냐?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시골집 마당에 서 있는 며느리의 손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위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그녀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 보따리는 무겁게 양팔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시아버지의 얼굴은 새벽 서리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기일을 맞아 이곳을 찾을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어야 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낡은 대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 떨어진 자리에서 작은 먼지가 일어났고 며느리의 검은 신발 끝이 그것을 피해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준성이 기일이라 음식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버님 드시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보따리를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백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굵은 주름이 파인 얼굴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 이름을 내 입에서 듣고 싶지 않다. 당장 꺼져.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쇠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벽 추위에 입술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보따리를 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며느리가 돌아서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 돈 다 챙겨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내 아들이 죽어서 떨어진 보험금 말이다. 며느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등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아버님, 거짓말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도시로 올라가서 호의호식하며 산다는 거.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갔고 시아버지는 대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코트 자락이 마치 유령처럼 흐릿했습니다. 대문 앞에 놓인 보따리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것을 힐끗 쳐다보다가 발로 걷어찼습니다. 보따리가 마당 한쪽으로 굴러갔고 그 안에서 밥과 반찬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것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모든 일은 3년 전 아들의 죽음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빈자리를 원망으로 채웠고 며느리는 그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것들을 보며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아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뿔테 안경을 쓴 아들의 선한 눈매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성아, 아빠가 너 대신 그년한테 복수해 주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오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고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마당에 놓인 음식 보따리는 오후가 되어서야 동네 길고양이들이 찾아와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또다시 술병을 열었고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텅 빈 집 안을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오후가 되면 동네 정자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모여 화투를 치거나 막걸리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며느리 말이야. 아들 죽고 나서 보험금 다 챙겨서 도망갔어. 한 노인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기일 때마다 온다며? 그게 다 보여주기식이야. 동네 사람들한테 착한 며느리로 보이려고 하는 거지. 실제론 나한테 한 푼도 안 보내. 시아버지의 말은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으로 시작했던 말들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버렸다는 소문, 보험금을 혼자 독차지했다는 소문, 심지어 새 남자를 만나 재혼 준비를 한다는 소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도시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원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두 손은 세제와 찬물 때문에 늘 트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매달 25세가 되면 며느리는 봉투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우체국에 가서 시아버지 앞으로 송금했습니다. 송금할 때마다 짧은 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아버님,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버님,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에 보태 쓰세요. 아버님, 준성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레시피 보냅니다. 한번 끓여 드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편지들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내자마자 찢어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돈만 받아서 술값으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진심은 한 번도 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했고 제대로 된 식사는 일주일에 2~3번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을 할인받아 먹거나 식당에서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체중은 점점 줄어들었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사장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가족이라도 있으면 좀 기대면 좋을 텐데.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계세요. 제가 잘 모셔야죠.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슬프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계산대로 돌아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뜨거운 물에 데인 흔적이었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시아버지는 동네 정자에서 또다시 며느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년이 나한테 돈을 보낸다고는 하는데 다 양심에 걸려서 하는 척하는 거야. 아들이 남긴 돈이 얼만데. 옆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효도는 개나 줘버렸어. 시아버지는 막걸리 잔을 비우며 허공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노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밑바닥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슬픔을 마주하기 싫어서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또다시 며느리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또 보냈네. 이 위선자가. 그는 편지를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며느리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찢어버렸습니다. 조각난 편지가 바람에 흩날려 마당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반지하 방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책상 스탠드 하나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진첩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와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선한 눈매가 사진 속에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 약속 지키고 있어. 아버님 잘 모시고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넘기며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한강 야경 사진,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생일 케이크 사진.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질수록 남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준성아, 병원에서 뭐래?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을 때 남편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래.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래. 정말? 의사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응.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하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 제발 무리하지 마. 일 그만두고 쉬자. 내가 돈 벌게. 남편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병원비도 있고 우리 생활비도 있잖아.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돼. 그래도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그 대화 이후 석 달이 지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고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일한 결과라는 것을. 며느리는 사진첩을 덮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남편이 남긴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트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가득 채워진 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내 병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야.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야. 미안해. 아버지를 부탁해. 고집이 세시지만 마음은 약한 분이야. 며느리는 그 글을 읽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가족 걱정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시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가 약속 지킬게. 아버님한테는 절대 말 안 할게. 며느리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작은 흐느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삼켜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언젠가 큰 집에서 살자. 아버지도 모시고. 응, 그래야지. 당신 고생 많이 시켰어.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았잖아. 며느리는 그 대화를 떠올리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미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혼자 남겨져 시아버지의 미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첩을 다시 펼쳐 남편의 마지막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이 힘겹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버님도 잘 모실게. 약속할게. 며느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버텨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욕설과 모욕을 견디며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사진첩을 닫고 다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펼쳐 다음 달 시아버지에게 보낼 돈을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은 식당 알바비가 적게 나와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시아버지에게 돈을 보낼 것입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식당 오픈 준비를 도와야 했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 보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혹시 어르신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며느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님이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전화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며느리는 식당 사장에게 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4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차가웠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의사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발견이 늦어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입원시켜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일단 응급 처치부터 하겠습니다. 치료비는 나중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는 병실로 옮겨진 시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시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빴습니다. 며느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밤새 며느리는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교체할 때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식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요.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시아버지의 눈이 떠졌습니다. 며느리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후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냐? 나가.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 나가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힘없이 손을 들어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밥 먹어야 하는데 제가 죽 좀 사올게요. 며느리는 병원 구내식당에 가서 따뜻한 죽을 샀습니다. 돌아와서 시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요. 시아버지는 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서 시아버지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치워. 아버님, 치우라고.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죽그릇을 쳤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며느리의 옷에도 죽이 묻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아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며느리는 화장실에서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청소를 마치고 다시 죽을 사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죽을 식탁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두고 갈게요. 나중에라도 드세요. 밤이 되어 며느리는 보호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그것을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쯤 시아버지가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뜨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식탁 위에 놓인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숟가락이 용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죽을 다 먹은 후 빈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에서 한 달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죽기 직전 며느리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장례식장을 준비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 가장 작은 빈소를 빌렸습니다. 그녀는 혼자 상주가 되어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첫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가까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오후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 절을 하고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주가 며느리분이시죠? 한 중년 여성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시아버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하다뇨? 시아버님이 매달 저희 보건소에 기부를 하셨어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 약값으로 쓰라고요. 며느리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보내는지 몰랐어요. 익명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님 앞으로 온 돈이었어요. 그게 무슨...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동네 슈퍼 주인이었습니다. 며느리님, 시아버님께서 매달 저희 가게에 오셔서 쌀이랑 반찬을 사가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양이 너무 많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께 나눠주셨더라고요.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요? 네, 그러셨나 봐요. 시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보낸 돈이라 함부로 쓸 수 없다고요. 며느리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가 보낸 돈을 술값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약국 주인이었습니다. 며느리님, 시아버님이 매달 저희 약국에서 약을 사가셨어요. 하지만 그 약은 시아버님이 드시는 약이 아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약이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약국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보낸 돈으로 약을 사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며느리의 마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고요.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조문객들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님, 시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자랑스럽다고요. 아들을 잘 보필했다고요. 정말요? 네, 그런데 며느리님 앞에서는 한 번도 그 말을 못 하셨대요. 자존심 때문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시아버지의 인정이 이렇게 돌아온 것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 그 말을 해주지 않으셨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며느리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영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셨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영정 속 시아버지는 고집스러운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며느리는 밤새 영정 앞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쓸쓸했습니다. 며느리는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괴짝을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 상장, 일기장. 며느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남편의 어린 시절을 상상했습니다. 괴짝 바닥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미리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불효인 줄 알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씁니다. 아버지, 제 아내를 미워하지 마세요. 제 아내는 아버지보다 저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플 때 가장 걱정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 제 병을 말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요. 아내는 그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저 대신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부디 아내를 구박하지 마세요. 아내가 보내는 돈은 제가 남긴 유산이 아닙니다. 아내가 직접 번 돈입니다. 아내는 밤낮 없이 일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자랑스럽습니다. 부디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의지하며 살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준성 올림. 며느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 편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봉투가 뜯기지 않은 채로
괴짝 바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옆 쓰레기통에는 그녀가 보낸 편지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찢어진 편지들을 맞춰보니 그녀가 쓴 글들이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준성이가 그리워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편지를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지만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창문 너머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시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반투명한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라 눈을 비볐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 옆에 앉아 그녀가 들고 있는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성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 편지를 진작 읽었어야 했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편지를 꼭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손이 그녀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며느리 앞에 절을 했습니다. 며느리,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내 마음을 몰라봤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는 울음을 그치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시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울었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느리는 찌개를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모시는 날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우산도 없이 유골함을 가슴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을 흠뻑 젖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영혼은 며느리 옆을 걸으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비는 그에게 닿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은 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시아버지도 함께 모실 예정이었습니다. 묘지까지 가는 길은 멀었고 며느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준성이 옆에 모실게요. 이제 함께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옆에서 같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점점 처지고 있었습니다. 유골함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유골함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성아, 아버님 모셔왔어. 이제 같이 계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유골함을 남편 묘 옆에 놓고 절을 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준성이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며느리는 그 순간 몸을 떨었습니다. 어디선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수진아,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했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 계속 절을 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지만 빗물과 섞여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유골함 2개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녀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 많이 서운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버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준성이의 아버지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저를 미워하셨잖아요. 저한테 욕하시고 내쫓으시고, 그래도 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준성이가 부탁했거든요. 아버님을 잘 모시라고. 며느리는 유골함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만 더 세게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2묘 앞에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남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야위고 작아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비는 밤이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 젖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준성아, 이제 행복하게 지내. 나도 이제 좀 쉴게.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묘지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예쁜 들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성아, 잘 지내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 요즘 괜찮아. 일도 안정됐고
건강도 좀 나아졌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한테 서운했던 것들 다 풀렸어요. 이제 이해해요. 아버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들을 잃은 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 때 동네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이 제가 보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셨다고. 그 이야기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고마워요. 제 마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몰랐어요.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며느리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쓴 그 편지였습니다. 준성아, 내가 쓴 편지 아버님한테 읽어드렸어. 늦었지만 아버님 분명히 들으셨을 거야. 며느리는 편지를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버님, 준성이 편지예요. 꼭 읽어보세요. 준성이가 얼마나 아버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다시 불어와 편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준성아, 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작은 식당을 열 생각이야.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랑 준성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파는 식당.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을 준성식당으로 할 거야. 너희 두 분을 기억하면서 살고 싶어? 며느리는 일어서서 두 묘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진짜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요. 준성아, 너도 다시 태어나면 우리 가족하자. 이번엔 더 행복하게. 며느리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영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영혼과 함께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죠, 아버지. 제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어.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풀렸잖아요. 두 영혼은 며느리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는 묘지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고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아버님. 안녕, 준성아. 사랑해. 며느리는 다시 앞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그녀를 비췄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며느리는 그 햇살 속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고마워요, 준성아. 덕분에 나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아버지처럼 자존심 때문에
슬픔 때문에 혹은 오해 때문에 진심을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며느리처럼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사랑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꼭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